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쯤, 아니 수차례 모 커뮤니티, SNS, 개인 메시지에까지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 괴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야 이거 큰일이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알려줘야지. 내 친구도 알려줘야지. 다 맞아. 주변에 뿌린다고. 아, 그게 또 문제구나. 네. 자, 그래서 취재했습니다. 여름 특집 5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입니다. 자, 우리도 뭐 진짜 많은 괴담들을 접했잖아요. 취재 묻은 건어물 주의해라. 맞아. 건어물 아유, 괴담 있었고요. 그거 얘기 많았죠. 비누에 이상한 거 묻혀놓는다. 비누 괴담 등등. 근데 괴담들이 매번 새로운 게 쏟아지는데 정작 확인해 보면 이게 누군가가 장난으로 퍼뜨렸거나 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담의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9일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슨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랑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 2, 6, 2, 15, 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지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영국 공포의 팥죽송 괴담. 2003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 요거 봤어요. 뭐야 이거? 빼죠.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노래 영상은 단조로운 리듬에 기묘한 목소리로 오소리를 뜻하는 배쩌와 버섯을 뜻하는 머쉬럼, 그리고 뱀을 뜻하는 스네이크 등의 영어 단어가 반복되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단어 빠쭈빠쭈의 발음이 얼핏 팥죽으로 들려서 일명 팥죽송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죽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 왜 들려줬어? 왜 보여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 따라 부를게 했는데. 아, 성격 나빠. 우리나라 초록창 지식인에는 팥죽송과 관련해 유독 이런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송이 자살을 유발하는 곡이다. 근데 실제로 말이죠. 팥죽송에 심취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런 꺼림칙한 곡을 만든 이유가? 자, 풍문에 의하면 이 기괴한 팥죽송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거꾸로 재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들리는 기술,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으로 팥죽송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절을 거꾸로 들으면 숭배를 뜻하는 레번스라고 들리고, 머쉬룸은 블러드, 스네이크는 사탄이라고 들린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거야. 아, 이거는 그 배절을 팥죽으로 듣는 것만큼이나 그냥 갖다 붙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난 뭐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끝까지 그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영국의 애니메이터 존 T. 피킹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이 괴상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그는요, 영상의 가사나 구성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저스트 재미삼아 심심해서 팥죽송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이거 뭐 지금까지 떠들던 얘기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3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3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왜 와.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있지? 그게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인가?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75번 버스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375번 버스 실종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괴담이었던 거죠. 어. 그리고 그 괴담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1998년경에 도시 전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와전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중국인들의 퇴근길을 서늘하게 만든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7위 공개합니다. 일본 티슈 광고 괴담. 1985년 한 티슈 광고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대체 어떤 광고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티슈를 뽑아서 일본 전통 도깨비 오니 분장을 한 꼬마에게 건네기도 하고 또 화면 밖으로 날려보내기도 하는 이 광고. 광고하는 거 맞아? 당시 일본에서는 이 광고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광고라고 말이죠. 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티슈 광고하면 공식이 있잖아요. 좀 밝은 분위기에. 그럼 되게 이미지도 굉장히 청량하고 깨끗한데 산뜻해야지. 저거는 극과 극이에요. 저 뒤에 배경 보세요. 어두침침하잖아요. 이 티슈 광고가 방송되자 수많은 루머가 일본을 뒤덮었는데요. 이 광고의 주인공이자 일본의 7, 8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 마스자카 게이코를 둘러싸고 게이코가 티슈 광고를 찍고 악령을 임신했대. 광고를 찍은 뒤 그녀가 도깨비 악령을 임신하게 돼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병원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퍼졌고요. 헐. 이뿐만 아니라 도깨비 분장을 했던 꼬마는 3일간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또 한 카메라 감독은 사우나에서 기계 고장이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헐. 게다가 이 괴소문이 횡행할 때쯤 이 광고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기이한 경험담들이 나왔는데요. 이 광고를 녹화해서 보면 붉은색 분장을 한 도깨비가 푸른색 도깨비로 바뀌어 있다. 또 광고를 반복해서 보면 배경음악을 부른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소문까지. 근데 왜 저런 저주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이 이 광고 저주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광고 속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1983년 영국 뮤지션 제인이 부른 It's a Fine Day가 사실은 악마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외국에서는 악마를 부르는 노래로 불리고 또한 기분 좋은 하루를 노래하는 가사와는 달리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끔찍하게도 한 명씩 저주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이 스산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이게 좀 밝고 청량한 걸로 했으면 안 됐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주받은 광고에 대한 또 다른 반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루머, 도시 괴담인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도시 괴담의 주인공이었던 마스자카 게이코도 그리고 도깨비 꼬마, 제작진 모두 신변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제의 광고 음악 It's a Fine Day에 관한 괴담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루머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고 느낌이 우리가 이전과 예상하는 거 너무 달랐기 때문에 무서운 괴담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5위를 공개합니다. 귀신 헬리콥터를 삽니다.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4위 공개합니다. 임상 실험 아르바이트 괴담.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 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야.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요.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불렸던 걸까요? 여름 특집 5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2014년 6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657번가에 위치한 한 저택. 세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데릭 브로더스와 마리아 부부는 이 집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발 이 집 누가 좀 사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정말 섬뜩한 괴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찾은 브로더스 부부는요.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의문의 편지는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이전의 집은 자녀들이 성장하기엔 작아서 이사하는 건가요? 자신을 감시자라고 밝힌 이가 쓴 편지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또다시 부부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본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우드 가족에게 집을 넘겨받았군요. 이젠 브로더스 가족의 집이네요. 다락방은 누가 쓰죠? 2층 침실엔 누가 자나요? 오, 뭐야 오싹한데? 감시자라는 이는 집안 구조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집주인의 이름과 부부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거를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소름 끼친 건 657번가의 집에는 어린 피가 필요합니다. 뭐야? 피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정말 깨름칙하게도 마치 자녀들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감시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와 별명까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아? 집안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뭐 들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 집을 감시하며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부부는 이사를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을 보는 수상한 커플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커플을 조사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커플 중 남성이 즐기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감시자였다고 합니다. 오, 감시자라는 게 네, 흔하게 쓰일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특별히. 편지에도 감시자라고 돼 있었잖아. 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 범인 아닌가요 혹시?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커플은 우연의 일치라며 극구 부인. 그리고 한편 경찰들도 이들이 집을 스토킹한다는 증거와 동기를 입증할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브로더스 부부는 FBI 출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감시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17년 또다시 감시자로부터 편지가 도착. 자동차 사고일 수도 아마 화재일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부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괴담이 퍼져 한동안 집이 안 나가다가 2019년 드디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집을 스토킹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영국, 리버풀, 버밍엄, 멜링 등 영국 각지에 위치한 기지국과 통신탑 50여 곳이 방화되거나 파괴되는 등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전 사실 이 기사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뭔데? 정말 그걸 다 믿나 봐요. 뭔데요? 되게 황당하고 좀 그래요. 예, 황당함을 넘어서 저는 좀 약간 믿음이 안 가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뭔데요? 맞아요. 둘만 알고 왜? 뉴스 좀 봐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니. 이게 딱 그거니까 중세시대 마녀사냥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하겠죠. 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지국과 송신탑이 테러를 당한 이유는
한 의사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월경 코로나19의 확산 초기 벨기에의 한 일간지에서 팩트 체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5G가 코로나19 사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의사의 인터뷰를 보도. 뭔 소리야? 이 인터뷰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등 유럽에서 SNS를 중심으로 5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5G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걸 누가 믿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기지국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타고 확산된다. 5G 기지국에서 발산되는 전파가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 코로나19를 빠르게 확산시킨다. 라며 괴담이 변형까지 되어 더욱 공포감을 조성해 나간 겁니다. 주파수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진다. 저 말을 한 사람도 참 믿기지가 않지만 믿는 사람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비만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는 당연히 5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의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죽음의 탑들을 다 부수고 싶다. 죽음의 탑? 5G는 무기다. 모두 일어나서 없애자. 라며 5G 괴담을 사실로 믿었고요. 어머나. 그래서 괴담이 현혹된 이들은 영국 각지의 기지국과 송신탑을 테러. 심지어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직원들에게도 테러를 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와, 이거는. 아니, 근데 5G 기지국을 파괴하면 통신망이 또 마비가 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삽시간에 퍼뜨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의료국장은 방화로 통신 체계가 마비되면 코로나19 등 의료진들이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며 대분노했고요. 5G 괴담은 최악의 가짜 뉴스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괴담을 지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이란에서 괴담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이 괴담 때문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괴담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기사 봤어요. 뭔데? 뉴스 좀 봐요. 맨날 연예면만 보지 말고 국제 난 사회 연예면만 뭐. 보지 않아요. 전현무만 찍어요. 난 연예면만 보지 않아요. 연예 사람 뉴스도 안 확실하네. 봐요. 확실해, 아주. 연예인도 다 네.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당시 3월 기준 이란에서만 코로나19로 약 400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이 감염되자 불안해진 이란인들 사이에서 알코올이 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해준다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이 괴담을 철석같이 믿어서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에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물에 섞어 마셨고요. 근데 이게 더 끔찍한 건 공업용 메탄올까지 구해서 입안을 헹구거나 마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공포스러우면 이런 데 혹할까요? 하지만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괴담일 뿐입니다. 그냥 괴담도 아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괴담입니다. 만약 70% 이상의 고농도의 에탄올이나 메탄올이 인체에 흡수될 시 장기 및 뇌 손상, 실명,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괴담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워낙에 이제 뭐 지금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위험한 걸 괴담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도 근거가 없는 얘기 때문에 어. 생명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5G 괴담, 알코올 괴담 등 악성 괴담이 마구마구 퍼져나가자 국제보건기구 WHO에선 홈페이지에 메탄올, 에탄올, 표백제를 마셔도 코로나19는 예방되지 않는다.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는다라며 잘못된 괴담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야, WHO 홈페이지에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나와 있네, 진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근거 없는 괴담들은 진짜 믿어서도 안 되고 이런 뭐 깨톡을 어디서 받아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악용하는 사람도 없어야겠죠. 그게 더 나쁘죠. 오늘의 데스크, 김원 크리에이터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담이 다른 의미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유는 이런 괴담이 정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의 미스테리하고 신기한 괴담을 모아 적절한 분석과 의문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과 메시지를 전하며 미스테리 괴담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준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코로나19 괴담입니다. 자,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괴담은 현실적인 위험 면에서 특히 오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깨우는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생각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한 데스크 김원 크리에이터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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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요. 네.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자 수가요. 무려 4,614명에 달한다고 어머. 합니다. 실종이라는 게 진짜 예고 없이 진짜 사고처럼 이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종자 가족분들은 정말 1분 1초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종은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입니다. 이 실종자들을 찾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힘은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그야말로 실종된 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요. 뜨거운 상봉을 맞이한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기사들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9일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 잠수함 실종, 그날의 기록. 2017년 11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아르헨티나 해군 44명이 탑승한 잠수함 ARA 산후안호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 기지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복귀하던 중에요. 남대서양 산호르 해만 부근 해안에서 약 430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 해군 본부에 비상사태를 보고한 산후안호. 잠수용 튜브로 물이 들어와 배터리에 합선이 발생했다. 배터리 관련 전기 고장을 보고한 산후안호는 다른 배터리를 활용하겠다며 다시 잠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산후안호와의 교신이 두절. 그리고 몇 시간 뒤 해군 본부는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수중 음파를 탐지했습니다. 뭐지? 이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태 파악을 위해 실종된 산후안호 수색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무슨 사고 난 거예요? 잠수함인 산후안호에 준비된 산소로 승조원들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 무려 18개국에서 산후안호 수색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발표. 산후안호로 추정되는 조난 신호를 7차례 포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찾아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후 해당 신호는 산후안호의 조난 신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골든 아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실종자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잠수함 승조원들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산후안호 실종 8일째 아르헨티나 해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탐지된 음파는 잠수함의 폭발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뭐 실종된 승조원들이 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거 아니에요? 해저에서 폭발했다고 하면 뭐 거의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산후안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면서 골든 아워까지 놓치게 되자 실종된 승조원들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자취를 감춘 잠수함 산후안호.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계속 산후안호의 수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실종 잠수함 산후안호 잔해 발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반도 연안의 907m 해저 협곡에서
산후아노의 선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어디? 자, 실제 잔의 모습을 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네. 있죠. 잔에는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현재는 산후아노의 침몰 위치가 해안에서 너무 멀고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양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 유족들은 사실 뭐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가족의 유해라도 아니면 뭐 유품이라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요. 우리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8위 공개합니다. 죽순 채집 여아 행방불명 사건. 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데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이면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피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구피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6일을 공개합니다.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해서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5위 공개합니다.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 있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 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4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섬에 사는 16살 소녀 나디아는요. 한 친구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디아 이것 봐. 이 사람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친구가 우연히 짹짹이를 보던 중 나디아와 똑 닮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동일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세가 너무 아닙니다. 똑같아. 근데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해도 근데 이게 모르는 맞아. 사람 둘 사진이에요, 그러면? 전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둘 사진. 너무 닮았다. 네. 그럴 수가 있지. 이후 나디아는 호기심에 자신과 닮은 나빌라라는 소녀의 SNS 짹짹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두 사람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같았던 겁니다. 오호, 뭐야. 쌍둥이잖아. 쌍둥이. 쌍둥이잖아. 근데 이렇게 막 잃어버린 쌍둥이 아니에요? 그거네. 이후에 나빌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진 나디아는 나빌라의 짹짹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신의 짹짹이에 정말 나에게 쌍둥이가 있을까? 라는 글과 함께 자신과 나빌라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 수사대는요. 우리가 나빌라를 찾아줍시다! 라며 SNS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이번엔 나빌라의 다른 SNS, 별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줬고요. 나디아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봤는데요. 읽었나요? 그런데 드디어 나디아의 메시지를 읽고 영상통화까지 하게 된 두 사람. 게다가 키, 몸무게뿐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료 등 취향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에게 각자 부모님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엄마, 혹시 나 쌍둥이였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대박. 그리고 이 두 쌍둥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어머? 사실 나디아와 나빌라는 세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의 행방은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요, 정말 기적 같은 우연으로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쌍둥이 자매 나디아와 나빌라는 또 한 명의 다른 쌍둥이 자매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Terus habis itu semoga Nabila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8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21살의 에드가 라툴립은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늘 걱정 속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럴 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에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던 에드가가 갑자기 사라진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에드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버스를 탄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한 번도 혼자 멀리 간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또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경찰과 가족들은 에드가를 찾기 위해 전단을 배포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정말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고요. 아픈 아들이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진짜 매일매일이 지옥이셨을 것 같아. 아들도 아프니까 더 걱정되지. 보살핌 받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드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갔고요. 그렇게 무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휴. 그런데 2016년 2월의 어느 날 엄마 실비아에게 다급히 걸려온 전화 한 통. 여기 경찰서인데요. 에드가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에드가 씨 찾았어요. 무려 30년 만에 에드가를 찾았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0년 전 에드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날 인근 도시 세인트 캐서린스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그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에드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고 있던 어느 날 기억나. 기억난다고? 내 이름은 에드가 라툴립이고 내가 살던 곳은 온타리오주 키치너야.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그래서 에드가의 생활을 돕던 사회복지사는 곧장 에드가 라툴립이라는 이름으로 미해결 실종 사건을 찾아봤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실종자 전단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 남성이 바로 에드가였죠. 사회복지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 DNA 대조 작업 결과 에드가와 가족들의 DNA와도 일치. 그렇지. 30년 만에 그토록 찾던 아들을 찾은 부모님은 미안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가족들이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종된 지 30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 몇 배로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 기사들을 공개합니다. 자, 중국 쓰촨성의 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왕밍칭은 늘 승객이 탈 때마다 전단을 건네는데요. 저 혹시 저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전단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왕밍칭은 쓰촨성 청두에서 아내와 함께 과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자, 그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3살 딸 치펑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 순식간에 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의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 버렸는데요. 21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혹시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언젠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장 택시 운전사 일을 구한 아이고. 왕밍층은 택시 후면 창에 실종 당시 어린 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담은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고요. 또한 승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전단을 제작해 택시 내부에 비치.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 한 화가의 도움으로 현재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도 마련해 SNS에 사연과 이 몽타주까지 올려 같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런데 2018년 한 여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잃어버리신 딸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27살의 여성 캉잉이었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우연히 실종된 왕밍칭 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진 몽타주를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2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 시펑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을까? 자,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과일 장사를 하던 쓰촨성 청도 길거리에서 미아가 된 뒤 그녀를 발견하게 된 한 부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불과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아유. 3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하. 아유. 아, 아빠가 얼마나 진짜 신락 같은 희망 놓지 않고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왕밍칭은 다시 만난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1988년 10월 중국 직장인 리징즈는 출장 중 다급한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마오인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지 않아요? 자,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마오인의 엄마는 회사도 그만두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등 곳곳을 다니면서요.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들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까지 출연.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들을 찾지는 못했죠. 자, 그렇게 울분과 통곡 속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차마 아들이 입었던 옷도 아들이 좋아했던 자전거도 버릴 수 없었던 어머. 못 버리지. 이 웬일이에요? 이게 생리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심실이 지칠 대로 지친 엄마 리징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라며 위로를 하자 엄마 리징즈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 13년 동안 묵묵히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들이 하늘에 닿아 29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 저렇게 하셨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무려 32년이 흐른 2020년 5월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중국 공안은 지난 4월 1980년대 후반 산시성 시안에서 온 아이가 쓰촨성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라는 제보를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한 남성이 산시성 시안에서 2살 배기 아이를 납치한 뒤 한 부부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저거. 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과 DNA 검사 결과 그는
엄마 리징즈가 3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마오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장 32년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아이고 세상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자, 그리고요, 엄마 리징즈가 아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같은 중국의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는데요. 수년의 기다림 끝에 성사된 기적 같은 재회. 그 기적을 만든 건 부모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의 데스크 실종 아동 찾기 협회의 서기현 대표님을 영상으로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종 문제는 전 세계에서 심각하고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실종의 해결, 또 국민적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택시 기사가 된 아버지입니다. 3살 때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하여 무려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는 등 아버지의 노력 끝에 결국 기적적으로 아이를 만난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종 가족들에게도 이 기사처럼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망이 보여줬기 때문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서기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